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 시각 정례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예산 소위 구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야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국정조사와의 빗길 가능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경찰이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리면서 여당인 민주당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이 지사도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회. 시간은 계속 가죠. 국회 계실 때 시간 계속 갔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소위 구성 문제를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여야 원내대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있는데 글쎄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어떻든 모양새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예산안 아시다시피 11월 30일까지 이제 보름 열흘 2주 정도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도 예산안을 그 법정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따가울 뿐더러 야당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자신들이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현미경커녕 뭐 조속 심사 위로로 가게 되면은 그 지탄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고요. 특히 또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하기는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자가 한 발씩 물러서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 정 의원님 나오셔서 약간 이런 걸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하나는 조국 수석 경질하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세습 국정조사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예결 소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넣고 빼는 소위원회의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거기에 이제 뭐 한 사람을 더 넣자 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죠. 이게 470조 5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 그 예산이 그 9.7%라서 증액된 이유가 실제 경제 위기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는 실제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건 기회 자체가 불평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빨리 받아주고 야당에서는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한 23조 정도 자유한국당에서 깎겠다고 그러는데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어넣겠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낭비적인 일자리 예산 중에 이걸 줄이고 좀 대안적으로 경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야당으로서 이 예산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여당도 제가 보기엔 참 답답하고 야당도 답답하고 좀 왜 이러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국당에서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정부가 준 예산 그대로 처리하려고 민주당이 아예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예산 정국에서 이탈한 측은 지금 한국당 측이거든요. 여당이 일단 어쨌든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논의의 장에서 지금 이탈한 건 한국당인데 준예산으로 가려는 꼼수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2004년 그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전에는 이제 동물국회 예산안을 놓고 서로 뭐 몸싸움이 좀 심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이제 식물국회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가는 만 보고 있는데 야당도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우리 정치 세력인데 언제까지 그 반대하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들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고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당장 30일까지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계속 졸속으로 가는 것은 아마 본인들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국민들도 과연 470조 5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을 살림살이를 편성하는데 이렇게 손 놓다시피 하는 것을 방관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 본회의 그 보이콧하면서 무산됐잖아요. 네. 다음 본회의가 29일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쟁점 법안들,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들 9개 정도가 사실 제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좀 급한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법안은 이게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이제 선진화법과 헌법에 의해서 12월 2일로 규정돼 있고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폐회하더라도 예. 예산 그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면 다시 임시국회 소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네. 법안은 법안대로 그러니까 할 건 해주면서 예산안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까? 비쟁점 법안은 빨리 합의 보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물론 작년에도 12월 6일 날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무한정 늦출 수가 없고 옛날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야당의 무기였었어요. 근데 이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12월 2일 날 그럼 정부 원안으로 상정해 버리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교류협력기금 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촌매에 관심되는 게 소위 이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소위 박용진 3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법안 개정안이 나온 게 실제로 그러면 대안을 갖고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은 야당도 우리가 능력 있고 균형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용진 3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음주운전 관련 법도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중처벌을 할 거냐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뭐 오늘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정례 회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소 이제 예결 소위 구성만이라도 좀 협의를 해서 예산 심사를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짚어볼 대목이 예.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지층이 사실 20대였거든요. 예. 근데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요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한 30%가량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 젊은 층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은 그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고 또 촛불 시위 혁명이 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열광을 하고 지지를 보냈던 건데 지금 1년 정도가 흘렀는데 기대치보다 굉장히 아직 못 미쳤다는 그런 실망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지율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학 다니면서도 금수저 일부를 빼놓으면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설령 또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또 꿈도 못 꾸고 뭐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쳐서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좀 이탈했고 또 그게 최근에 이제 고용 세습 문제가 아직 뭐 그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고용도 그나마 좁은 일자리가 부당하게 이렇게 잠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등을 돌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적어도 젊은 층에 이렇게 다시 지지율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진의 그 비서진들의 그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대면 접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40대 초선 의원 9명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이런 가지고 해결 안 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초에 82.9%에서 지금 54.5%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부가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롭게 할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경제 민생이 어려워져 기회 자체가 오지 않는 데다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세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기회가 아주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도 불평등하고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나마 있는 기회도 불공정하고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크 콘서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 기조 중에 무엇이 문제냐. 이것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반영이 되면 한 2년 사이에 30% 반영되는 게 내년에 시행돼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알바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안타깝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당 정책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저도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놈만 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권 불신이 계속 커져가는 거는 여도 야도 과연 우리 편이냐.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기득권에 얹혀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야 모두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임 전 부대변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투구 콘서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나은데 안보라든지 한반도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 문 대통령이 집권하신 뒤로 아주 혁명에 가까울 만큼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무게 중심을 안보에서 조금 중심축을 이제는 경제 문제로 좀 돌려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이 비서진들의 보고만을 통해서는 이게 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좀 만나시는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관련된 부처 장관들을 대동해서 같이 가가지고 그런 현장 토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주말 내내 가장 큰 이슈였죠. 해경군 김씨 사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 아침 출근길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여당 쪽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뭐 사퇴라는 이야기도 일부 의원들 입에서는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여당 쪽은 어떻게 좀 보고 또 어떤 기조로 앞으로 계속 갈 거라 보십니다.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겠지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표창원 의원 여당 내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지금 부인이 기소된 내용 기소 아직 된 건 아닌데 기소 의견 내용이 이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거는 선거법상으로 보면 최저형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나 직계존비석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왜 제시하지 않냐는 거예요. 본인들은 핸드폰을 유실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4월 달에 바꾼 그 핸드폰을, 그 고가의 핸드폰을 그것만 어떻게 찾아내면 그럼 제가 보기엔 이거서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이 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아이디를 HK가 아니라 HG로 썼다는 둥 좀 결정적으로 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검찰에서 얘기하는 정황 증거를 놓고 보면 아마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 쓴 위치하고 뭐 그 트윗을 올린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아마 이게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면 그건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부인께 아니다라는 증거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데 있어서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죠. 이게 무슨 뭐 기술적인 문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거에 덧붙여 저는 지금 어딘가나 하여튼 그거 쓴 분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올린 분이 좀 나와서 좀 해명을 해달라. 그러면 의외로 이게 수사가 간단히 좀 해명도 누명도 벗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하고 경찰의 진실이 아니고 권력을 선택했다든지 뭐 B급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든지 이건 어떤 음모론을 자꾸 상기시켜서 본인이 어떤 음모론의 희생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건 절대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을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는 거나 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 그런 발언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거든요. 증거물을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그 쓴 지지자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있으니까 내 지지자일 텐데 좀 적극 해명을 해달라. 이런 식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까 저도 기자회견 봤는데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어떤 입장 혹은 어떤 결정을 좀 내리게 될까요? 민주당 지금 곤혹스럽죠. 요즘 뭐 한자 성어가 유행이던데 아마 민주당은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고 또 이재명 지사는 사면초가 입장이고 또 두 부부는 어제 뭐 두문불출했다 그러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론과 정황과 이것만 가지고 자기 어쨌든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아마 같이 동조해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최소한 할 수 있는 워딩이 재판 결과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예. 먼저
탈당을 하든 뭐 사퇴를 하든 것은 이재명 지사의 책임의 몫인데 그건 이제 그분의 몫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이재명 지사 뭐 정치 최대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당선 무효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배우자의 그러니까 명예훼손 선거법상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 예, 유포. 허위사실 유포 관련인데 배우자가 기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사의 그러니까 뭐 지사 당선 부탈, 무효이 될 수 예. 있지만 명예훼손은 예. 그냥 지사직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할 좀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글쎄요, 개파 간 세대결이 점점 더 부상하는 느낌 같은데요. 전당대회, 원내대표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으면 12월 중순 정도 한다죠? 12월 11일 안팎으로 할 전으로. 겁니다.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변수가 있다면 이제 어쨌든 그 비박 내지는 그 복당파 의원들께서는 이제 내부 정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때는 좀 세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박이라든지 잔류파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고려될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큰 추세로는 볼 때는 대중성하고 아마 실력을 갖춘 후보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당대표보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중성이 있을 때 당에 활기를 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고요. 또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투쟁만 하다가 평생 맞는 야당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제 자조적인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전략을 통해서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를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기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변수 어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계속 비박이냐 친박 비박 뭐 친이 뭐 친박 이런 형태로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내년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어떤 능력과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가 보기에 세대결로 간다고 봐야 돼요. 세대결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뚜렷하게 저 사람이 원내대표 되면 잘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의원 숫자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비박 진영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당원권 정지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이쪽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 친박계에게 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유한국당 당원에 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11분인가 13분인가 그렇다는데 저는 지금 이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혁신 비대위인데 자기들이 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니까 그 전에 다 사실 정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리 안 하고 검찰에서 정리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나오니까 만약에 지금 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그 혁신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정치를 풀어가는 능력, 일관성 이런 면에 있어서 신뢰를 못 주는 게 큰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